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좀 그 학생 여러분들의 어떤 이제 평소 관심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요즘 그 어떤 새로운 이 농업에 화두화되고 있는 이 스마트팜, 그렇죠.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러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또 이면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어떤 수질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고요. 이 자료는 제가 최근에 농림부에 한 50억 정도의 국가 사업비를 제가 요청해 가지고 거의 현재 지금 그 파이널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 가을쯤에는 한 50억 정도의 국가 사업비를 받아서 실제 이걸 플랜트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은 좀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질 오염원,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을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저희가 크게 대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 오염원이라고 하죠. 포인트, 어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데 그 배출 지점이 명확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그 발생량이라든가 발생 시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점 오염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업단지라든가 또는 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같은 것이 이러한 점 오염원에 해당이 됩니다. 약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B점 오염원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질 오염원이 배출이 되긴 하는데 그 발생 위치라든가 또는 발생 시기라든가 또는 발생 양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추정하기 약간 어려운 경우입니다. 주로 이게 우리가 주로 비가 막 내렸을 때 농경지에서 흘러나오는 뭐 배출수 또는 이런 뭐 아스팔트라든가 도로에서 흘러내려가는 것들이죠. 주로 이러한 B점 오염원은 비가 왔을 때 강우에 따른 발생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2020년 기준했을 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새만금이나 또 만경강, 동진강에서 우리가 수질 오염원을 추정할 때 약 70% 이상이 이러한 B점 오염원입니다. 주로 농업 활동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한 80년도, 90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이 수질 환경학자들이 이 B점 오염원에 대한 존재는 별로 파악하지 않고 대부분 다 점 오염원의 어떤 컨트롤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가 또는 폐수 처리 설비라든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완비하고 잘 관리하면은 오염 물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 농경지에서 발생되는 이 B점 오염원이 전체 어떤 수계의 오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B점 오염원의 대부분이 다 농업 활동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달리 특정해 가지고 농업 B점 오염원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농경지에서 나오는 뭐 유실된 토양이라든가 또는 곧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죠. 모내기 전에 논을 이렇게 썰어질 해놓고 비가 왔을 때 논둑으로 넘어가는 것들 또는 이러한 뭐 배수로의 흙탕물 또는 가축 분뇨들 이런 것들이 농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주요 수질 오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밭, 논,
가축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형 국책 사업이었던 이 새만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혹시 뭐랄까요? 어원을 혹시 아시는가요? 새만금 할 때 새자가 무슨 뜻일까요? 새. 그렇죠. 뉴,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운데 만자는 뭘까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갯벌만. 네. 네. 만경평야 있죠. 여기 김제 지나서 있는 만경평야에서의 만자예요. 자, 그럼 금은 뭘까요? 금. 금은요, 우리가 김제할 때 이게 성김에 또는 쇠금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만경평야와 김제평야 같이 넓은 농경지를 확보한다. 그렇게 네이밍이 된 것이 이 새만금이에요. 이 새자는 이제 한글 그대로고요. 만자는 일만 만자, 금자는 쇠금자예요. 그렇게 유래된 것이 이 새만금이거든요. 이 새만금은 여기 대충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이쪽에 있는 위쪽이죠. 위쪽이 지금 만경강이에요. 이쪽 아래쪽이 동진강이죠. 즉 만경강에 흐르는 물 또는 동진강에 흐르는 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저기 이쪽에 있는 군산에서부터 부안까지 약 34km 정도의 세계 최대의 방조제를 만든 거죠. 원래 이 새만금을 만들 때는요. 옛날 1988년도죠. 그때 노태우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이 전라북도를 이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공약을 하나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현욱 그 당시에 지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전라북도에 어떤 새로운 공약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제안된 것이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새만금은 100%다 농지로 개발해가지고 통일 이후 북한에 식량을 공급하자. 그런 취지로 되었죠. 그러다가 쭉 이제 정권을 이어오면서 전 이명박 대통령 때 이 전체 중에서 30%만 농지로 남기고 나머지 70%는 대부분 다 이제 산업용지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이 새만금의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큰 골칫거리가 이 만경강 쪽의 수질 상태, 이 동진강 쪽의 수질 상태예요. 이 두 개의 상류 유역에서의 수질이 안전하게 유지돼야지만이 여기 있는 담수호의 수질이 정상화가 될 수 있죠. 이걸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제2의 시화호가 될 거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만경강하고 동진강의 수질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이러한 농업 빗점 오염원이에요. 자, 이러한 이제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점 오염원과 빗점 오염원이 있고 그 가운데 빗점 오염원 가운데에서 주로 농업 활동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해서 농업 빗점 오염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죠. 스마트팜. 아주 똑똑한 농장인 거예요. 자, 이 스마트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스마트 온실, 그리고 스마트 과수원, 그리고 스마트 축사까지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 생산도 이 스마트팜의 넓은 의미에 포함되는 거지요. 자, 이러한 스마트팜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oT 기술이라든가 또는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AI라든가 또는 클라우드, 자, 이러한 컴퓨터, 정보통신,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을 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스마트팜에서 자라고 있는 이 작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팜, 주로 이제 스마트 농업 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인터넷망을 연결해 가지고 외부에서 일단 온실 내부의 온도, 습도, 광, 통풍 또는 이 토양의 어떤 정보, 공급해주는 양분의 정보들을 다 외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꽤 그럴싸하게 보이는데요. 사실 뭐 아주 첨단 기술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뒤에 나오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이 스마트팜에 대한 기술은 선진 국가에 비하면은 한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원천적인 스마트팜의 기능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론에 보면은 마치 이 스마트팜이 어떤 농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처럼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하는 것들은 겨우 뭐 이 정도, 이 안에 어떤 웹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탄산가스를 조정하고 뭐 온도 습도를 맞추는 거, 겨우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은 앞서 봤던 이러한 뭐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뭐 IoT 같은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접목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스마트팜의 어떤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 가지의 이 어떤 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어떤 생산 과정의 모니터링 또는 제어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알고리즘 개발이라든지 AI에 연결된 자동화 기술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주로 국내에서는 주로 온도라든가 습도, 그 다음에 CO2, 즉 이산화탄소죠. 광,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스마트팜 내에서의 작물들의 이 생육 단계별 여러 가지의 환경 설정이라든가 또는 작물의 병해충 관리까지 이러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실제 이제 이 스마트팜에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자, 네덜란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미 여기는 이러한 이제 그 유리온실 내부에서의 온도, 습도, 광, 양분 등을 뭐 전반적으로 다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 공공 건물의 약 30% 정도가 주로 옥상에다가 이러한 스마트팜을 소형으로 다 재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이 네덜란드의 와게닝겐 대학에서는 이러한 주로 뭐 오이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게 했고요. 또는 그 호토맥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그 파프리카 같은 것들도 자동 수확하고 자동으로 양액을 공급하고, 또 미국의 IBM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러한 그 여러 가지의 뭐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해 가지고 뭐 1, 2km의 좁은 지역들을 쭉 다 나누어 가지고 어떤 일기예보 같은 것들도 예측할 수 있고요. 또는 블루리버 같은 데서도 여러 가지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잡초하고 뭐 작물하고를 구분할 수 있고, 그러한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컴퓨터 회사로 알고 있는 일본의 후지찌의 경우도 이미 여러 가지의 IoT 기술 등을 이러한 스마트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우성 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온습도 컨트롤 등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스마트팜의 이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약 한 2022년 기준해 가지고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비하면은 단 6년 만에 거의 배 이상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의 스마트팜 시장은 연평균 한 5%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약 한 6조 가까이 시장이 형성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면은요, 현재 그 미국의 어떤 스마트팜 기술 수준을 약 100이라고 봤을 때, 약 네덜란드가 99.1, 대한민국은 약 한 70% 수준입니다. 앞으로 그만큼 더 연구 개발 또는 산업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농림부에서도 한 2010년도 초반부터 이러한 이제 농식품에 대한 ICT 융복합 기술 등을 이제 뭐 연구하면서 이러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 이 소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ICT 기술을 적용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스마트팜 실증 단지를 만들어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상북도 상주, 전북 김제, 뭐 전남 고흥 등 한 4개 지역에다가 상당히 한 많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스마트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좀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부 언론에서 좀 과다하게 홍보되어 있는 이 스마트팜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자, 이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셨을 겁니다. 제가 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죠? 우리가 흔히 먹는 과일 사과가 대구 사과가 그때 유명했죠. 대구 사과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90년도 후반부터 현재까지 어디가 유명하죠? 사과 하면은 장수. 이러한 사과가 지금은요, 강원도 인제에서 사과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죠? 한라봉. 우리가 제주도에서만 재배했던 한라봉이 바로 이 지금 익산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요.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인 그 진영 봉화마을이 유명한 게 감이에요. 근데 이 감이 지금은 경기도까지 올라왔어요. 경기도까지. 또 뭐죠? 우리가 유명한 뭐 보성 녹차, 그렇죠? 뭐 하동 뭐 녹차. 우리가 생각했던 이 녹차의 최대 재배 북방 한계선이 이 정읍까지였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통일 전망대에서도 녹차가 지금 재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요즘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기후변화, 그렇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에 따라 가지고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전, 그러니까 1920년도하고 현재 2020년도하고 과연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3도. 우리 그잖아 지금 야 과거보다 봄도 뭐 길어지고 여름이 더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막 이상한 뭐 이상 기온도 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과연 그럼 지금부터 10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5도, 10도 이내. 자, 또 다른 분들은요? 5도, 5도가 말씀이 맞네요. 5도가 올라갔으면요, 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겨우 우리는요, 0.72도 올라갔어요. 겨우. 근데 우리는 이 0.72도 때문에 마치 지구가 뭐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100년 동안의 온도 0.72도보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그 2배 이상의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는요, 이 농업은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패러다임이요. 나와 있죠. 뭐 녹차가 지금 올라가 있고, 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나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팜, 유리온실의 면적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외부 기상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러한 스마트팜은요, 보다 그 재배 면적이 급증할 걸로 우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팜과 녹조 라떼. 이게 잘 연상이 되시는가요? 이거 많이 보셨죠? 녹조 라떼요. 이명박 대통령, 어, 이명박의 4대강 개발이 이루어져 난 다음에 언론에서 이 녹조 라떼, 그거 많이 나왔죠. 그럼 갑자기 왜 4대강을 개발했더니 갑자기 이런 하천에서 이러한 녹조 라떼가 생겼을까요? 자, 이 녹조, 이 녹조, 이건 조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식물과 미생물의 딱 중간 위치예요. 그러면 모든 뒷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알고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바이타민,
기타 미네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식물들은 뭘 아무것도 안 먹어도 클 수 있냐? 식물들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소, 인산, 칼리, 이러한 3요소를 포함한 약 16가지의 양분들이 공급이 돼야 돼요. 이 16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공급이 안 되면 식물은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마트팜에서 자라는 이러한 식물들도 그 16가지의 양분들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 16가지 중에서 이 조류들도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그런 조류들도 이러한 16가지의 양분들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뭐죠? 이게 이제 뭐 4대강이에요. 낙동강이 가장 심했죠. 그 당시 피해가요. 이 낙동강 쪽에 이 앞서 말씀드렸던 질소, 인산, 칼리 등등 16가지의 양분들이요. 다 그동안 농경지에서 유실된 것들이 다 이 하천의 바닥에 다 이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천 바닥에서 흙 입자에 붙어가지고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대강을 하면서 아래에 있던 그 하천에 있던 퇴적토들을 다 퍼낸 거예요, 이렇게. 그 땅 속에서 잠자고 있던 약 16가지의 양분들을 뒤집어 놔버린 거죠. 걔들이 막 올라오니까 여기에 있던 이 조류들이 그걸 먹고 막 번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류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이 양분들이 공급이 되니까 막 먹고 그 개체수를 막 늘린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이러한 이 녹조류가 퍼진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스마트팜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뭔가 양분을 먹어야 돼요. 얘들이 물만 먹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농업인들은 이 스마트팜에다가 16가지의 양분을 넣어줘요, 우리가요. 자, 이 스마트팜에서 자라는 작물들은 16가지의 영양소 등이 고농도로 녹아있는 그 배양액에다가 뿌리를 담그면서 자라는 거예요. 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러한 그 유리온실을 가보시면은요, 이러한 이 뭐 배양액 통이 있어요, 것들이요. 이 통들이, 이 청색 통들이요, 이 통 안에는 다 수입된 이러한 고농도의 16가지의 양분들이 녹아있죠. 그럼 이 양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물 타고, 이 파이프 안으로. 그래서 이건 제가 실제로 전라북도 김제에서 제가 조사한 거거든요. 이러한 그 양액 재배농가, 즉 유리온실이 있어 이렇게요. 그 안에는요, 이러한 비료들이 거의 많이 들어있죠. 식물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냥 탱크에다 공급을 하고요. 쭉 들어가 이렇게요. 공급해죠. 여기에서 이 나온 한 번 이제 양액이 공급되고 나온 것들이요. 다 이렇게 인근에 있는 하천으로 다 버려져요. 실제 이 사진은요. 제가 여기서 나온 이 물을 떠가지고 제가 담그는 거 이렇게 해요. 딱 5일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녹조가 돼버려요.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그 배양액이 방류되고 있는
하천의 사진들이에요. 매년 6월, 5월 말에서 6월쯤 되면 여러분들이요, 어디죠? 임실에 있는 옥정호, 뭐 대하 저수지, 진안 용담댐 가보시면요, 다 이 녹조가 쫙 퍼져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쯤 우리의 농민들이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또는 밭에 작물을 심기 위해서 뿌린 비료들이 비가 와서 다 씻겨 내려와서 다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들이 먹는데 필요한 16가지 양분들이 충분해지면서 그 개체수가 급속도로 확장된 경우예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스마트팜 재배 면적은 약 10,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주로 과채류, 그러니까 뭐죠?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그런 과채류, 그 다음에 화해류를 중심으로 이러한 스마트팜 재배 면적이 넓어지고 있죠. 파프리카, 장미, 토마토, 상추, 딸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팜 유리온실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시설원의 경우에는 한번 그 공급했던 그 양액, 비료, 그 비료가 한번 딱 쭉 흘러가고 나서 나오면 이걸 다 버려요. 이걸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번 쭉 공급되고 나온 것들을 다시 모아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다시 쓰려고 했더니 병원균도 오염되고 양분도 불균일하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이걸 재이용을 안 하고 다 버려버리걸요. 이 버려진 이 배양액, 이 양액 등이 이러한 비료 자원의 낭비, 토양이나 하천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국내에서 이 버려지는 이 스마트팜 온실에서 버려지고 있는 비료가 약 7,000톤이에요. 자, 뒤에 가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순환식으로 이 양액들이 돌아가면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순환이 안 되고 다 버리고 있어요. 이걸 다 우리가요. 자, 이걸 봤더니요, 제가 전라북도만 해서 봐서 전라북도에서 버려진 게 이 배 양액이 연간 한 67만 5천 톤이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비료를 따져봤더니 요소 비료, 여러분 보셨죠? 시골 가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소 비료 20kg가 한 포대죠. 그게요. 약 한 11,000포대가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따져봤더니 약 전체적으로 이 한 전라북도만 봤을 때 50억 이상의 비료와 물이 이게 이제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 버려지는 배양액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사실 이쪽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재순환을 할 것이냐. 그러나 여러 가지로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재이용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연구를 했는데 단적인 경우로요. 아래에 나와 있죠. 실제 농업인이 오이를 재배할 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바도 있고요. 그랬더니 이 버려진 것들을 마늘밭에 뿌렸더니 꽤 수확량도 잘 나온 바가 있고요.
근데 이미 우리보다 빨리 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에서는 이 배양액 때문에 꽤 머리가 많이 아팠나 봐요, 이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89년도에 이러한 배양액을 환경 친화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94년도에 네덜란드에서는 이 배양액을 버리면 안 되는 그런 법 규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외에서는 관련된 뭐 법률 규정과 이걸 불가피하게 버릴 경우에는 그냥 하천에 버리지 말고 이것들을 모아서 이러한 뭐 목본성 원예작물 또는 나무, 수목 재배지에다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나 뭐 정책 개발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스마트팜 농장에서 버려지는 그 배양액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수질 오염도 막을 수가 있고 또 비료 자원의 재이용도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이게 뭐 땡땡시인데 이게 김제시예요. 제가 김제시에다가 이러한 폐양액을 재활용하는 그러한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약 한 3,000평의 부지에다가 이러한 폐양액을 저장하고 뭐 살균하고 하는 공정을 만들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버리지 말고 이것들을 여러 가지의 뭐 바이오 순환림이라든가 뭐 양묘장이라든가 또는 조경수라든가 수목원에 처리를 하자. 그래서 이러한 광역 단위의 유통센터 그리고 법률 제정을 제가 지금 국회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짧게 강의를 했습니다. 좀 약간 좀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그거였어요. 하천이 오염되는 주요 원인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아니라 우리가 선의로 하고 있는 농업 활동에서 전체 하천 오염 물질의 한 70%가 배출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의 IoT, 빅데이터, 뭐 AI 기술을 접목해서 발전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이제 준비 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련 이러한 뭐 컴퓨터, 뭐 산업공학, 뭐 AI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미개척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도와 달리 그러한 수질오염 물질이 나와서 이러한 녹조 라떼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좀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 가운데서 좀 궁금하시거나 뭐 그 여쭤볼 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